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소법 문제는 20년 순경 2차 시험에 나오는 증거 능력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획득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4조 1항의 거래 정보. 우리 금융거래 정보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게요. 본인이 스스로 제출하는 거 빼고는요, 은행에서 이미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하려면 영장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이 이미 제출했는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하면 이건 무조건 위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2번 영장 발부에 사유로 된 범죄 사실과 별개의 증거를 앞설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그 범죄 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있으면 이건 별건의 증거가 아니라 이 사건에 관련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이 객관적 관련성이 뭐냐?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서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연관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단순히 동종 유사 범행인 경우도 인정된다 해서 단순히가 틀린 겁니다. 자, 동종 유사 범행인 경우에 이게 관련된 증거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판례가 기억하실 게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장을 받았어요. 근데 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증거가 관련된 증거냐? 이거는요, 죄명은 똑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똑같지만요, 갑이 선거 위반하고 을의 선거 위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이 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죄명만 똑같지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럼 이거는 별건의 증거입니다. 그럼 요거 수입해버리면 이거는 위수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어떤 놈이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그 보이스피싱이 한 놈이 A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했습니다. 그럼 A의 신분증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결국 사기죄죠. 자, 사기죄로 영장을 받았습니다. A의 신분증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얘네 집에 가봤어요. 얘네 집에 갔더니 A의 신분증도 있는데 A의 신분증 말고 B, C, D, E 남의 신분증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요. 그럼 남의 신분증을 이용한 거 이것도 사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기는 A의 신분증을 이용했던 사기였었어요. 근데 가봤더니 이게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을 많이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걸 이용해도 이것도 사기죄는 됩니다. 사기죄는 되는데 요거는 원래 이 사건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 사건은 A의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니까. 근데 요거는 요 위수증이 아니라 이건 관련 사건이죠. 해준단 말이에요. 죄명이 똑같죠. 근데 죄명이 똑같아서가 아니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놈이 A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얘네 집에 갔더니 B, C, D, E 다른 사람 것도 있더라. 아, 이놈은 보이스피싱을 하는 놈이구나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것이 요 사건의 정황 증거로 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죄명,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죄명이 똑같다는 이유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요거는 되는 이유가 뭐야? 죄명이 똑같고 관련됐다는 거예요. 이게. 요걸 보면 아, 이놈이 전문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놈이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단순이란 말이 나온 게 이런 거예요. 죄명만 똑같은 거. 죄명만 똑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이란 말이 들어가 버리면 틀리다는 걸 기억해두시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3번. 형사소송법은 전문 진술에 대해서 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 진술 체크해야 되죠.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는 달리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소법의 규정에 의해서 증거로 할 수 없다. 재전문 증거는 여러분 요것만 좀 아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나영이가 범죄를 당하고 나영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엄마가 법정에 나오면 이건 전문 진술이 되죠. 316조 2항이 될 겁니다. 이게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직접 법정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경찰관한테 갔어요. 자, 경찰관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고 경찰관이 받아 적었죠. 진술조서를 받아 적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관과 진술조서는 나영이 엄마의 말을 들은 사람, 나영이 엄마의 말이 적혀 있는 거. 그러면 전문 진술 자체가 경찰관한테 들려서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면
들은 얘기를 또 들은 사람이 되죠. 그럼 이거는 재전문이 되고, 경찰관은 사람이기 때문에 재전문 진술이 되죠. 요거는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재전문 서류가 되죠. 자, 이 재전문 진술과 재전문 서류를 우리가 재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이 재전문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자, 우리 판례는 재전문 진술은 어느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그래요? 증거 동의할 때 안에만 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재전문 서류는 또 우리 판례가 증거 동의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외 요건을 갖추면 쓸 수 있다는 걸 허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예외 요건이라는 게 진술조서 요건 312조 사항. 그래서 312조 서류로서 요건 하나 and 요 앞에 있는 엄마의 진술이죠. 요 요건도 갖춰야 되죠. 두 개의 요건을 다 갖추면 인정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 진술로서 요건 316조 2항.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주면 서류로서 요건과 진술로서 요건을 갖춰주면 그거 인정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전문 증거 나오면 재전문 진술은 동의할 때만 인정한다는 거 하고 재전문 서류는 동의할 때뿐만 아니라 예외 요건을 갖춰도 인정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재전문 증거 나오면 요 재전문 진술 용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재전문 진술 나오면 동의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재전문 진술 당연히 동의할 때만 쓸 수 있고요. 그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재전문 진술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역시 동의할 때만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형소법을 위반해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우리 이미 제출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한테 받아야 되죠. 아닌 자로부터 받으면 위수증이 되고요. 위수증은 증거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